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상한 만물 상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네, 전 리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 진짜. 이게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은 아마 순서대로 나갔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만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수상한 만물 상점도 이제 잠깐 앞에 소개를 드리자면 그동안 저 혼자 많이 진행했었고 물론 게스트분이 계셨지만 그 어떤 주제를 위해서 게스트분은 따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프로게스트 프로게스트 분을 한 분씩 모시려고 합니다. 네. 그 주제에 맞게. 네. 이번 다룰 주제는 크툴루예요. 크툴루. 이제 저 크툴루 러브크래프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네. 이게 뭐야? 크툴루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참 그 러브크래프트 또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계관이에요. 네. 오늘 좀 잘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혼자 힘만으로 많이 네. 딸려서 여기 제가 지금 특급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이제 특급 게스트분을 소개를 드릴게요. 윤창환이라는 님이시고요. 실제 저 닉네임이 뭐라고 하셨죠? 우치입니다. 네, 우치. 네. 우치란 말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이야기를 잘 만드신 분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잠깐 해주실래요? 네, 저는 우치라고 하고요. 네, 본명은 윤창환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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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치님. 네, 저희 꾸툴루님을 한번 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잘 많이 몰라. 네. 이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네, 되게 끔찍한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 네. 모르시는데 위대한 분입니다. 그럼요. 되게 인류를 끔찍히 사랑하사. 네, 내가 사랑의 너희에게- 방법은 다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럼 그렇지.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자. 그 이분의 그 어찌 말하면 첫 번째 창조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걸 한번 넘겨받으셔가지고 이후에 좀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크툴루 뭐 저도 어디서 주워 듣다 보니까 주워 듣긴 했는데, 네. 그 이게 그냥 사실 그냥 만들어지거나 어디서 전래된 신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있어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 부분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네. 방금 이제 딱 그 지점을 소개해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분이 이거를 딱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쪽 코스믹 호러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거든요. 인간의 인지 범위를 넘어선 그 거대한 무언가로부터 오는 공포, 그거에 대한 조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는 하찮은 미물과 같은 인간의 어떤 그런 군상들을 살짝 보여주면서 참 우리 참 보잘것없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딱 마무리 짓는 그런 어떤 장르인데 그거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약간 예수격이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그렇게 막 언급하게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이렇게 바로 또 이제 공격 들어오나요? 아니 그 저기 뭐야 불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불교를 믿는 분들은 석가 같은 분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네.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크툴루 신화라고 부르는 이 장르 자체가 이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게 아니에요. 왜 그 흔히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만든 창시한 사람은 그냥 말을 열심히 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정리한 거는 그 후대의 그 누군가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분도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실제 그 작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 세계관이 참 그냥 묻히기 아깝다라고 해서 정리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때 뭐 기독교로 따지면 바울과 같은 분이실 텐데 저 어거스트 덜레스라는 그 미국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크툴루 신화를 만든 일단 러브크래프트라는 분이 당대는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당대는 그냥 뭐 알 사람 알고 이제 쓱쓱 묻히는 거였는데 그거를 딱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야 이런 신박한 세계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막 2차 창작물 해가지고 작가들이 붙고 그때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계기를 만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거스트 덜레스라는 미국의 작가고요. 저기 어컴 하워스라고 하는 실제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로버트 브룩이나 그다음에 저 레이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기도 했었고 SF 호러 작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믹 호러스러운 그런 작품의 발전에 많이 이바지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러브크래프트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 러브크래프트는 미국의 작가고요. 그리고 출생은 1890년에 태어났고 1937년에 이제 죽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오래 살진 못했고요. 그리고 일단 작품 자체도 뭐 그렇게 아까도 닉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가난에 의해서 이제 뭐 일선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선에서는 뭐 캔만 먹다가 통조림 괴식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통조림만 일생에 통조림 캔만 먹었다 뭐 그래가지고 다른 걸 뭐 약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믿을 수 없어서 통조림만 먹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조림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구하기 쉬웠으니까 그걸로 이제 때우다 보니까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망가져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일찍 죽게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런 좀 그런 작가로 이렇게 유명을 한데 공포문학 전문으로 많이 썼던 작가로 유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의 소설이라든가 이 작품보다는 그 소설에서 쓰여졌던 분위기, 몬스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어떤 흔히 얘기하면 크툴루 신화라고 하는 일련의 유사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2차 창작물에 의해서 좀 더 유명해지게 되고 주목받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고 해야 되나? 좀 불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공포소설 작가같이 되는 게 좀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이 사람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저술한 에세이 중에 그 문학에 나타난 초자연적 공포라는 말에서 그 책에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은 공포이다. 또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보면은 그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같은 걸 절대 안 먹었대요. 네, 그래서 이쪽 끄뚜루 세계관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오래된 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형체들이 거의 해산물 형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끄뚜루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문어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컨.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되게 귀엽게 나온 건데 끔찍한 걸로 원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했어요. 전형적인 그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고,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사회 흐름상이 그런 거를 반영하기도 했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작품상에서 다룬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악은 유생인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끔찍하게 하는 게 있고, 실제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가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통조림 캔 먹고 되게 강한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되게 강력한 공포가 있었고, 그거를 이런 문화작품으로 승화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 그러니까 보통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과학,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이교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이한 풍습, 뭐 식인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에서 노출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오는 것에 대한 그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작품 내에 아마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았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크툴루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 좀 작품이라든가 그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먹는 것들 중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낙지인데 그 맞아. 낙지를 먹는 행위가 그 크툴루 신화라든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개그 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거 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되게 이상하다. 끄뚜루를 먹는다고? 네, 그런 것처럼 문어 다리 해가지고 그런 걸 먹는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미지의 어떤 식품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런 문어라든가 이런 걸 먹는 건 그런 미국이라든가 그쪽 문화권에서는 문어라든가 이런 발이 많이 달린 것들을 먹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런 것들 먹는 행위들 혹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오는 것들을 이제 다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랭님이 말씀하셨던 그 책은 지금 그걸로 지금 북스피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공포문학의 매혹이라고 하는 그 단편, 그러니까 조그만한 형태의 그 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책 공포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히 이제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특히 이제 코즈믹 호러 같은 거 관심 있으면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은 저는 그 신화의 원형 자체가 신화에서 나오는 그 공포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묘사되는 것 자체가 공포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친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그려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크툴루 신화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문어에 대한 공포인데 이게 결국에는 작가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문어라고 하는 거를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눈의 모양이라든가 입의 위치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크라켄 같은 것도 사실은 거대한 오징어잖아요. 그쵸. 네. 오징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오징어가 크면은 그 정도로 크대요. 네. 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걸 먹지 못하니까. 네. 먹기에 역겨우니까. 왜냐면 뱀 같잖아. 뱀같이 막 꿈틀거리잖아. 그러니까 꿈틀거리고 징그럽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았었는데 동양 사람들은 또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몸에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맛있고. 풍부한 타우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었었는데 그 대부분의 그 신화에서도 보면은 그 인간이 봤을 때 징그러운 거 그다음에 내가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크툴루 신화도 보면은 이제 가장 최강의 크툴루. 네, 크툴루 신화에서 그 크툴루라는 건 하나의 그냥 신 중에 그쵸. 그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인도 신화로 따지면 그냥 가네샤 정도가 되는 인물인데 그렇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걸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미국에서 문어 통조림이라든가 낚시 통조림이 아주 가공돼서 맛있게 이쁘게 잘 나왔다면 사실 이 크툴루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네. 그 크툴루 그 관련해서 책을 보다 보면은 크툴루에 대한 신화 그 우리가 지금 그려져서 보여지고 있는 사실 크툴루의 모습이 정말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맞아요. 네. 애매해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다리가 되게 많이 달린 촉수가 많이 달린 끈적끈적한 미끈미끈거리는 막 알 수 없는 비린내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모호한 이야기로서 계속 그것이 내오고 있고 그게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체된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러브크래프트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모습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긴 해요. 인터넷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쿠툴루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종교? 네. 이 종교의 어떤 신화에 빠지게 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성장형 그 신화라고 생각해요. 모든 신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삼조고 신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걸 본 것 같아. 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되게 무섭지 않을까? 또는 아이들한테 니네 동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데 그럼 애들 안 듣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굴 밖에 나가면은 거대한 뱀이 있어. 거대한 뱀인데 공중에 약간 떠 있어. 걔네들 비늘이 사람 얼굴만 해. 그러다가 이제 용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구전되고 구라랑 같은 거예요. 뻥하고 같은 거예요. 소문하고 같아서 자꾸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뭔가 멋있어지고 형체가 없던 것들이 형체가 생기고 하면서 그 신화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크툴루 신화는 지금 신화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고요. 분명히 한 뭐 1000년? 아니면 한 500년? 짧게는 100년 정도 지나면은 진짜로 종교 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저 같은 경우는 러브크래프트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전무하고 네. 크툴루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브크래프트라는 이름만 듣고서 미연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니까 스타크래프트처럼. 예, 그런 건 줄 알고 본격 덕후 양성 게임 같은 건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인가 이랬는데 아무튼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근데 진짜 상상된다. 미연시 러브크래프트. 그쵸. 러브크래프트. 아니 실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팬들 애칭이 사랑 만들기 선생 이런 왜냐면 실제 그 번역하면 러브크래프트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 만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사랑이지만. 그리고 저 그 귀여운 캐릭터를 먼저 봤기 때문에 상상이 처음 안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크툴루 신화라고 하니까 그럼 신일 텐데 어떤 영향력을 지닌 캐릭터인지 궁금해요. 어떤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제 우주에서 내려온 어떤 거대한 외계인 괴수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 종족도 이제 그가 이제 데리고 오는 종족이라든가 부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른 몬스터들도 존재하고 그 위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거에 맞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러브크래프트 작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어떤 애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거기에 보고서 미치던가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리는 형태로 항상 끝을 맺게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계인인데 엄청나게 큰 괴수. 이게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이 세계의 어떤 그 진실, 그러니까 이쪽 세계관의 진실은 뭐냐면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세계관은 전형적인 권성징악 권성징악 세계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줄 거다. 그걸 누가 주냐? 신이 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인지 바퀴를 벗어나는 선이 있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도 잘했어 뭐 주고 어떻게 못했어 그럼 이제 저기 뗐지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티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우주는 바뀌지도 않고 실제 이 세계관의 주인공은 인간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반쯤 미쳐버린다거나 그 정상적인 그 사고 방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세계관인 거고요. 쿠툴루라고 하는 게 저 아우터갓의 저 일부인가요? 그쵸? 여기서 아우터갓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우주 밖에 있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우터갓의 이제 그 종류 이제 그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자토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거의 우주의 현신? 거의 그냥 우주 자체를 인격화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따뜻한 우주가 절대 아니죠. 미지와 공포로 가득 찬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쪽 어거스트 덜레스가 이거를 크툴루 세계관을 정리하면서 원래는 아우터갓, 그러니까 인간 티끌인 거고 너가 세상의 진실을 알아봐 좋을 게 없어. 왜냐하면 이제 이 신들은 너에 대해서 거의 안 좋은 것만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저 엘더갓이죠. 네. 그 개념은 그나마 인간한테는 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또 구를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화인 거예요. 그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러브크래프트가 듣기로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하는데 무신론자가 왜 이런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전통적인 서양 세계관, 그러니까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 유일신을 안 믿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 어느 대상에 대해서 신적인 무엇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하는 비즈니스맨들한테는 그 돈이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위를 바깥에 벗어나는 그 무엇인가는 전 믿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되게 그냥 이게 지금 충분히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백인이면서 되게 소심한 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 범위 밖에 벗어나는 시인은 일단 엄청나게 두려운 어떤 대상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그쪽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유물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신론으로 그게 무신론자라고 했을 법도 한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양 그쪽의 세계에서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이제 그 너머의 우주 같은 걸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그가 이들을 사실 신이라고 말했던 적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설 내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가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었던 거는 그 미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태도에 대했던 거였어요. 항상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크툴루라든가 데이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같은, 보통 다들 영화를 많이 보실 텐데 그 영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팬들이랑 좀 한번 보시면 괜찮은데. 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팬도럼? 아니요, 그 데이곤인데 그 데이곤 보면은 거기 내부에서 그 데이곤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서 거기서 그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사실은 데이곤이 뭔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이곤은 신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흠모한 나머지 그들을 모시기 시작하는 건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데이곤은 신격화가 돼요.
실제로 신은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크툴루 신화 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몬스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몬스터 형태인 거죠. 몬스터인 건데 그 전능한 힘이라든가 그거에 어떤 사람은 흠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격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격화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화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신화라고 이야기하기 이걸 쓴 사람 그 자체는 신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접한 몇 개 연구 논문을 보니까 러브크래프트는 현대의 종교관을 완전히 배격한 사람이고 적어도 자신이 생각한 구성의 세계는 그 신화의 양식에서 탈피하고 종교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리킴님은 오히려 이 사람도 원래는 그랬었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새로운 이론 같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제 그게 정의하기 나름인데 거꾸로 저는 그렇게 탈피를 하려고 해서 더 신화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은 저기 톨킨이나 이제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저기 그 톨킨이거든요.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 네. 그래서 빛의 톨킨, 어둠의 러브크래프트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톨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종교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주 밖에 벗어난 어떤 것들을 다루는 이야기, 어떤 구전, 전승 이런 쪽이거든요. 뭐 옛날에 저 인도 신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신화랑은 좀 전혀 별개에 있으니까. 심지어 스타워즈도 신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접한 연구 논문은 기독교적인 세계관만 다루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러브크래프트가 들어봤던 모든 신화는 러브크래프트가 모두 배격하려고 했었다는데 오히려 거꾸로 네. 뭐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컨텐츠나 모든 이야기 스토리는 그 사람이 만든 의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인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사있음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러브크래프트가 믿음이 있었다면 뭘 믿었냐면 허물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관을 가졌다면 그 노무대님 말씀도 그 종합을 해보자면은 그 종교를 바라봤을 때 러브크래프트가 느꼈던 거는 깊은 허무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신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신이 등장하는 모든 신화에서 영웅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가는구나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에서는 영웅이 없어요. 그 신화의 기본 구성이라는 게 있고 신화의 작법이 있는데 신화의 작법에는 언제나 영웅이 등장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거기서 혁명가가 등장이 되고 레볼루션이 일어나는데 이 크툴루 세계관에는 그게 그 두 가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영웅과 레볼루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신화라고 하기에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 그 신화라는 대부분의 그 신화의 스토리에는 모든 스토리를 초기에 뭐 바빌론 신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성경 그다음에 이슬람 신화 그리고 뭐 인도로 넘어가도 그렇고요. 신중에서도 변혁자들이 있고 반역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악신을 이기는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크툴루 신화에서는 그게 등장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신화를 믿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래된 고대 신화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화라든가. 왜냐면 거기서는 악신도 신이고 그 신들이 영웅 역할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계의 파괴자고 이 신을 인간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때는 언제든지 종말이 온다는 거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지구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평화, 그러니까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우주가 파괴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기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신화를 믿었다 또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은 조금 더 치중이 된 건 여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외조부가 정통적인 그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았지만. 왜냐면 그리스 신화라든가 아랍 신화라든가 이런 뭐 오디세이라든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이런 걸 읽게 종용을 했대요. 근데 절대 종교적으로 그 교회 쪽,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이 소설들, 이런 이교도적인 그 내용들을 읽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안 자체가 그 종교에 대해서는 약간 무교에 가까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이 대부분의 그 신화 중에 원형들은 대부분 허무해요. 인간이 도저히 그거에 감당할 수 없다가 가장 기본으로 껴있어요. 왜 그랬냐면 초기에 종교의 원형은요 형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번개를 쓰잖아요. 번개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전을 했을 거예요. 저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저 분명히 누군가 인간보다 거대한 신이 그 빛의 창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식이 나오면은 그게 일식이 그때는 천동설 지동설도 없을 그쵸. 때의 시대니까 신이 손가락으로 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인간이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그거에 감당할 수 없는,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비가 왜 오는지 모르는, 파도가 왜 치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만들었던 공포기 때문에 진짜 공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오히려 더 무신론에 가까운 종교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리킴님 뿐만 아니라 크툴루 신화를 설명하거나 해설한 책들을 보면 크툴루 신화니까 나름대로의 신화다. 그래서 신화관의 기술에서 입각을 했는데, 신화관의 입각에서 기술을 했는데, 오히려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 러브크래프트 자신은 신화를 배경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일까? 그래서 리킴님한테 여쭤보니까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치님의 해설을 듣고 이러면 좀 아기가 맞겠다 싶은 게요. 러브크래프트는 에드가 앨런 포한테서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제이크님 말씀대로 허무주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존적 허무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실존적 허무주의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괴물을 바라본다면 괴물이 지금 있는데 자신은 이 괴물을 실존적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럼 이 괴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럼 현존하는 세상에서 왔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괴물이 그럼 왜 우리가 볼 수 없었을까? 우주에서 왔기 때문이다. 또는 바다 밑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러브크래프트가 기술하는 이 신화 속의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왔는데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이슬람이 되었건 캐톨릭이 되었건 또는 인도 신화가 되었건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이 세계의 존재들과 현 세계의 존재들이 부딪히면은 서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러브크래프트가 주창한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신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여기 대해서는 저는 저만의 의견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미토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일본어에서 한자어로 신화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자꾸 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토스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갓이 등장하지 않아도 미토스거든요. 맞아요. 옛날 전설이 되어도 미토스거든요. 그래서 러브크래프트가 이야기한 거는 크툴루 미토스일 뿐이지 갓이 나오고 휴먼이 나오고 이런 세계관은 아니었는데 번역어로서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사실 그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들었던 생각이 소설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광계산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중편 소설이고 러브크래프트 중편 소설인데, 이제 여기서 나오면 올드원과 이제 쇼거스 관련된, 이제 나중에 다들 읽어보시면은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러브크래프트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재미있게 본 책 중에 하나인데, 역시 중요한 정보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세계에서의 인간은 조사자이고, 이야기가 이 신이라고 하긴 뭐하죠? 올드원은 분명히 신이 맞는데 쇼고스는 신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맞지 않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올드원은 지구로 온 방문자이고, 쇼고스는 올드원이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광계산맥이라는 거 남극으로 이 조사원들이 이제 어떠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상징의 사원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조사차 이제 남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이 조사자는 이 쇼고스와 올드원의 이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술이 되게 된 도구로 사실은 쓰여요. 여기서는 사실 인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공포를 느끼는 존재지. 그러니까 이들의 대단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다뤄지는 존재지, 항상 근데 좀 많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러브크래프트 소설 작품 자체를 항상 보다 보면은 인간은 항상 놀래고 겁나하고 무서워하고 신처럼 모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해왔던
그건 지금 좀 생각이 나네요. 그거 읽다 보니까. 보면은 그 허무주의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러브크래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만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니네는 미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런 전설을 들려줄 건데 이 전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설에 내가 묘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죠. 어떻게 보면 신이고 구전에 나오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들은 인간이 그래서 무서워할 거야. 왜? 야만인들이 문명인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나중에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경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미물로 본 거예요. 야만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하셨듯이 광기의 산맥도 보면은 거기서 그 화자는 그냥 그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밑에 있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냥 구전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 크툴루 신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좀 기괴한 스토리들이 탄생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시대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우선 아버지가 매독으로 죽었죠. 네. 근데 매독으로 죽었는데 그 당시에 매독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리고 쉬쉬하는 병이었고 매독을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뭔가 다른 매체로 얘기를 하거나 뭔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거나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매독이 결국엔 뇌 이상으로 죽거든요. 맞아요. 중증이 되면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수 있냐면 귀신이 들렸다 뭔가 저 사람이 미쳤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이 사람 아버지가 결국에는 매독에 걸려서 중증 장애 마지막에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볼 때는 대부분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볼 때는 신까지는 아니지만 초월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미치는 걸 봤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활동하던 시기는 세계대전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전쟁을 막을 순 없잖아. 그리고 이 전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허무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전쟁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그다음에 뭐 총, 탱크 뭐 여러 가지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그 괴물처럼 볼 수 있고 아우터 가스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만인들이 봤을 때. 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저기 실존주의를 얘기했었고 근데 네. 아마 그것도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해당 허무주의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허무주의라는 얘기도 한번 살짝 다뤄볼까 했었는데 이게 저 능동적 허무주의가 있고 뭐 수동적 허무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건 이제 저기 수동적 허무주의고 뭐 그런 게 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능동적 허무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난 그럼 능동적 허무주의인데. 어찌 말하면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그 신화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전설 모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라고 하는 거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뭐냐면 인간이 항상 중심에 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바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구원자적인 존재가 인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 완전 인간은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허무주의가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이 사회를 다 바꾸고 열심히 살려고 막 가진 애를 써도 그러니까 애를 쓰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그게 되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되게 약간 이런 세계관을 접하면은 그래 나도 미물인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뭔가 많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저는 좀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 작품 항상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항상 공포스러워하는 건 미지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이 항상 공포를 느끼고 이제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작으며 그것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얼마나 이제 많은 것을 안다고 자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반성이 일단 제일 먼저 들긴 하거든요. 항상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 허무주의랑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하는 허무주의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 러브크래프트 그 작품을 항상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소설책을 항상 보다 보면은 좀 다른 창작물로 바뀌었을 때는 조금 다른데
그걸 항상 볼 때 그 전반적인 느낌은 항상 저한테는 그런 식이었어요. 저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거.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 작품을 다른 뭐 여러 작품들을 만날 텐데 그래도 이제 러브크래프트 작품을 왜 읽냐,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러브크래프트 작품이 뭐 어떤 분들 느끼지만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재미있진 않거든요. 서사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다이나믹한 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그 뚜렷하게 있는 편도 저한테는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도 왜 읽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읽어요.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우리 인간 그거 자체에 대한 좀 반성이라든가 이런 거 항상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즈믹 호러라고 하는 장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리킴님하고 우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단 리킴님 얘기에서는 아까 전설 모음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전설 모음집. 그 표현이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제 미스하고 미토스가 구분이 되는데, 미스는 일단 되게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인데 근거는 없고, 그리고 약간 허무맹랑하고, 그러니까 괴담에 가까운 게 이제 미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떠들어왔다. 그리고 살이 붙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보까지 형성이 되어버렸다. 그럼 미토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돼서 구체적이고 거대한 전설이 되면 이제 미토스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신화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미스였다가 미토스로 나가게 되는 그 측면이 크툴루 신화의 어떤 전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우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러브크래프트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문화 콘텐츠적인 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러브크래프트가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이제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비행 접시라고 당시 불렀고 나중엔 UFO라고 부르게 된 현상을 하늘에서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제 뛰어난 심리학자가, 분석 심리학의 대가죠, 1959년에 낸 저서가 UFO 현대의 신화. 사실은 모던 미스 오브 플라잉 소서, 이게 아마 원제인데, 이때는 이 사람 미토스라고 안 하고 미스라고 했죠. 사람들이 하늘에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다 그러면 실제로 보는 현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현대 지구의 어떤 세계관하고는 맞지가 않아. 그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옛날 이야기들은 다 옛날 이야기들이고 전설이고 고대의 신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신화다. 저건 하늘에 분명히 떠 있고 현대인들이 만나고 있는데 저것은 뭘까? 그게 바로 러브크래프트가 원래 더 몇십 년 전에 이야기한 코즈믹 호러의 어떤 원형을 예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문화 콘텐츠적인 면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또 지금 보고 듣는 이야기들이 아주 옛날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영화 시대에 들어서서 헐리우드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콘텐츠 얘기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슬슬 이제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은 콘텐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최근의 영화가 더스팅이라는 영화인 것 같은데, 저희 존 카펜터 감독의. 그쵸? 아니죠. 아닌가요? 가장 최근은 나중인데. 그거는 최근은 아니죠. 왜냐면 존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라 해야 되죠? 최근의 감독보다는 이미 과거에 정점을 찍었던 감독이고, 네, 더스팅이 더 유명한 영화긴 하지만 존 카펜터의 또 세계관이 있어요. 별도로 있군요. 네, 별도로 또 존 카펜터가 만들어낸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포함되면서 많이 참조를 한 거죠. 그냥 같이 영화를 한 거죠. 더띵은 그리고 저기가 러브크래프트 쪽이 아니라 저쪽이죠. 저쪽?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스티븐 킹 쪽이죠. 스티븐 킹 쪽?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 생각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광기의 산맥에서 봤을 때의 여러 가지 내용하고 약간 저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딱 붙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은 분명 영향을 받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스티븐 킹보다는 그쪽이라고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루고 있는 약간 시선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도 약간 좀 크툴루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말씀 아까 사실 광기의 산맥에 대해서 우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고 보니 광기의 산맥의 그런 요소들은 그 The Thing from Outer Space랑 유사점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존 카펜터의 The Thing이 리메이크작이고 원래 예전에 나왔던 The Thing from Outer Space 또는 그냥 스페이스였죠. 그런 영화들이 고전적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좀 괴물들이 우스꽝스럽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들은 지금 우치님이 말씀하신 러브크래프트의 그 광기의 산맥을 포함한 여러 세계관과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닐까. 확실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미국을 위시한 미국의 공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되게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크툴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근래 봤던 공포 영화 중에 최근 그 연도수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은 케빈 인 더 우즈라고 하는 영화인데 네. 그 케빈 인 더 우즈 영화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말미쯤에 나오기는 하거든요, 약간. 근데 거의 크툴루 신화를 다룬다고 했을 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공포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루지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완전히 다룬 형태는 뭐 인스머스의 그림자를 다룬 데이곤이라든가 혹은 이제 리애니메이터라고 해서 좀비오라고 하는 그 작품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걸 이제 사실 완벽하게 영화를 그러니까 그 기반 소설을 영화화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력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닐까. 그나마 광기의 산맥이 이제 길레모 데토로 감독이 항상 자기는 영화화 하겠다고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투자를 안 해주니까 내가 돈 벌어서 해야지 그래서 막 퍼시픽 만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아직도 미정이죠? 네, 아직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잘 다뤄줬으면 하는 감독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계속 그렇게 미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뒤로 밀면 밀수록 더 만들기 어려운 영화일 거예요. 그 광기의 산맥 자체에 나오는 컨셉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그 정서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신화적인 연계성이라든가 그걸 따지면 이미 많은 영화에서 열심히 빨아다 썼어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작으로 볼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에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광기의 산맥은 제가 볼 때는 뒤로 밀면 밀수록 만들기 어려운 영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그 헐리우드에 진출을 해서 나는 광기의 산맥 만들고 싶어 했을 때 만들었어야 돼요. 아깝네. 네. 지금 여러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퍼시픽님은 저는 이제 고지라에서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지라 정확하긴 시리즈죠. 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 영향을 더 받은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 제가 살짝 그 첨부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퍼시픽님 대부분 사람들이 고질라에서 차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질라가 아니라 가메라에서 더 차용을 많이 했어요. 일본의 괴수물 중에 2개의 탑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고질라고 두 번째가 가메라거든요. 근데 왜 내가 가메라라는 와, 이 러브크래프트를 자꾸 이제 여기서 얘기해서 엮으려고 하냐면 가메라 시리즈 중에 가장 성공했던 그 사신 이리스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최종 괴수가 크툴루인가요? 크툴루에 나오는 문어형 촉수괴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가메라에 나왔던 그 좀 뭐 시칼형 외계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아예 그냥 거의 비슷하게 퍼시픽님에 나오고요. 맞아. 네,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정서라든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질라보다는 가메라 쪽 정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퍼시픽님 볼 때 그 마지막에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네. 그거는 사실 거기서 아마 거기서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사실 생각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아 저거는 크툴루인데 저거는 크툴루 정도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은 것이 되게 그가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짬뽕이 돼 있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 광기의 산맥을 얘기하다 산맥을 타고 있는데 미나리님이 지금 뭔가 입술이 꿈틀거리셨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계속 크툴루와 러브크래프트 이야기를 좀 찾아서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 뮤지션 중에서도 크툴루를 소재로 곡을 만든 게 있대요. 진짜요? 네. 메탈리카 두 번째 앨범에 Call of Cthulhu라는 곡이 있고 그게 예, 작품 제목이기도 하죠. 네. 네네.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뭐 양덕으로 네. 러브크래프트 작품 중에 그리고 양덕으로 유명한 프로듀서 데드마우스
데드마우스. 네, 그 미키마우스 탈처럼 생긴 거대한 그 G 탈을 쓰고 있는 그렇죠. DJ죠. 네, 차 뭐 튜닝해서 타고 다니다고 유명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의 앨범에도 크툴루 슬립스라는 곡이 있대요. 네. 음악 좋아요. 들어봐야겠네요. 이따 네. 집에 가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점점 발전하는 이야기 뭐랄까 그 어떤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점점점.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떠들고 있고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고 어떤 전설이 돼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북미에서 이제 나타나고 지금 사실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나 특히인데 제가 보면 미국은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국내 작가가 쓴 건데 브릿지라고 하는 그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귀경 잠록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연재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을 되게 그러니까 크툴루 신화라고 같은 이런 신화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브릿지라고 하는 그쪽에서도 유사 신화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유사 신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전설의 형태로 해가지고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지금 크툴루 신화를 봤을 때 약간 그거 비슷한 형태로 지금 소설이 좀 기술이 되고 있고 있는 게 있는데 재밌으시면은 만약에 제가 보기엔 이쪽은 훨씬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크툴루 신화라든가 이런 걸 더 다른 거 재밌으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소개를.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설명이 재밌어요. 한국의 러브크래프트 조선시대판 크툴루 신화 창조. 굉장하군요. 네, 전 우주를 전율시킬 공포 신화가 다가온다. 가공할 초자연 사건이 숨겨진 조선. 미지의 차원에서 강림한 마력의 존재들.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네. 멋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되게 중요한 책이 하나 나오잖아요. 사실 크툴루 네, 신화에 맞아요. 맞아. 예.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네크로미콘이라고 하는 맞아, 책이 맞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크로미콘. 사실 네크로미콘도 파생되어 있는 콘텐츠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많죠. 여러분 귀경 잠록에 네크로미콘에 비교할 만한 책이 나옵니다. 뭔데요? 진짜? 네. 뭐지? 그 사실 귀경 잠록이라는 게 보면은 그 마도서잖아요. 네. 읽어보니까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크툴루 신화라고 하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창작할 수도 있고 이게 굳이 이게 미국의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봐서 유료 결제까지 하고 봤거든요. 저는 정말. 네 이거는 근데 초반 앞쪽은 유료 결제가 아니고 무료로 볼 수 있는 분량이 있으니 보시고 또 재밌으시면 또 작가 응원 차원에서 결제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전 벌써 이 광고 문구에 홀렸어요. 광고 문구 하니까 제가 또 짜진 게 있는데 네. 이게 러브크래프트라는 이름 때문에 좀 장르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로맨스. 네. 2년 전에 황금문가지 출판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밸런타인데이에 아예 트위터에 이벤트를 걸었는데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책 선물 어떠세요? 사랑의 대가 러브크래프트가 쓴 코스믹 스케일급 사랑의 연설을 선물해보세요. RT 선물하고 싶은 사연 포함 멘션 주신 3분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열었어요. 근데 내가 볼 밑에 땐, 멘션들이 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번에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는 건 저 반, 그 사람 반 닮은 아이와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막 이런 게 밑에 쫙 달려 있는데 너무 많이 낚인 거 아닙니까? 네, 밑에 장난 아니에요. 너무 웃겨요. 이 책을 얼마 전 헤어진 제 여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거 잘 어울린다. 그 애에게 진짜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고 싶었고 네가 없으니까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묘하게 잘 어울리는. 묘하게 잘 어울리는데? 네, 이거 엄청난 지옥이구나. 이벤트예요. 지옥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전 우주적 허무. 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 진짜 약간 정말 제대로 약 빨고 한 것 같아. 그죠? 아니 기획은 그렇다 치지만 그 멘션은 가공하고 할 만한 아니 이 멘션이군요. 이미지는 제가 다시 올려놓고 싶은데 그 책에 좀 보이실까요? 우리 한번 올려봐야겠어. 하트 모양 빨간색 배경에 네, 되게 예뻤어요. 네. 빨간색에 하트가 이렇게 돼 있는 띠지가 둘러져 있어요. 진짜? 네, 애틋한 사연 남기고 사랑의 대가 러브크래프트 책 선물하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저도 근데 이거 참 밝히기 참 힘든데 처음에 러브크래프트를 읽게 된 것도 뭐였냐면 누가 나한테 무슨 소문을 흘렸는데 러브크래프트가 플레이보이 작가였대.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 같아. 러브크래프트니까.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플레이보이에 러브크래프트가 소설을 연재를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야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브크래프트 그 책이 있길래 안 읽어보고 샀어. 왜냐면 그게 되게 야할 것 같았거든. 사랑 만들기 선생이니까. 왜 플레이보이에 실렸던 소설이니 그걸 서점에서 펴보는 것도 부끄러운 거야. 세상에나. 그래서 그거를 펴보지도 않고 샀어요. 세상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플레이보이에서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보이 성격이랑 다르게 그 뛰어나고 심오한 SF나 그런 단편 소설들도 좀 씻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혀 저는 꼬꼬마였던 저는 전혀 그걸 상상도 못한 거죠. 네, 지옥을 봤다는. 뭔가 네, 지옥을 봤다는. 이제서야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서점가에 그래서 플레이보이에 실렸던 좋은 작품집이 나온 적이 있는데 참 그냥 전체 연령가가 읽을 만한 SF 소설들이고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인데 그냥 패키지는 이제 플레이보이에 실렸던 단편집이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자꾸 눈치를 보시면서 그걸 들러보시는 거야. 그랬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럴 저 수 그 책도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공포소설 모음인데, 공포소설하고 이제 좀 기괴한 소설들 모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거기 나온 주인공 중에 하나가 산에 틀어박혀서 도끼질만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뭐냐면,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요. 마을에 내려와서 그 고기에 뿌려먹는 소스만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에서 뭔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숙성을 시켰다 먹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를 죽여서 도끼질을 해서 그걸 맨날 먹는 거였던 거야. 식인이군요. 식인이었던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플레이보이즈에 나온 거라고 해서 공포 소설에도 뭔가 좀 야릇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지금도 목소리에 분노가 좀 서려 있을 것 같아요. 속았어. 네.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공포와 사랑, 연애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종이 한 끗 차이로 생각하는 저는. 공포 영화에는 무조건 등장하죠. 무조건 야한 여자가 등장하고 네. 그다음 왜 첫 번째 소개팅을 하면 하는 얘기가 무조건 밀실된 캄캄한 장소에 공포 영화를 봐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호감도가 상승한다. 근데 이제 어쩌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렇죠, 지금 무서워서 막 또 떠는데 맞아. 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얘기도 실제로 그거 있잖아요. 유레로 효과라고 흔들다리 효과라고. 네. 맞아요. 그 흔들다리 건너게 한 다음에 고백을 받으면 무조건 된대요. 근데 또 저는 그 마음에 드는 게 실제로 죽음의 본능의 순간에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이 저기 짝짓기하고 뭐 이런 얘기도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만 안 돼? 그래 클레? 알겠어. 클라. 클라구나. 클라. 이거 자르는 그리고 걸로.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말씀하신 약간 그 옆으로 나왔던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뭐 야한 여자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크게 연관은 없겠지만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나름대로 남성 관객들이나 꼬꼬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지니한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거군요. 거기서도 좀 여성을 좀 성적 대상화하는 부분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좀 문화로 정착된 게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네. 케빈 인 더 우드를 저도 되게 좋아해서 자주 봐요. 저도 자주 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공포 영화 문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덕후들 하는 얘기가 플래그 세운다고 그러는데 어떤 짓, 어떤 인물, 어떤 뭐를 하면은 걔는 무조건 죽어라고 하는 사망 공식이 플래그? 있어요. 네. 사망 플래그죠. 사망 플래그가 있는데 케빈 인 더 우드는 아주 공식적인 루트를 가면서 거기다 반전 하나씩 탁탁 집어넣어요. 봐야겠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미소지니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섹스라면 죽는다. 금발의 섹시한 여자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케빈 인 더 우드는 한번 보실 만한 게 그런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공포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그 악당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 있지만은 이 케빈 더 우즈는 사실 그러니까 일반 공포 영화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뭔가 싶어 하는 영화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 영화 안에서의 그 공포 영화 문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마주 되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블 데드라든가 샤이닝이라든가 뭐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이쪽 공포나 이쪽에서 흥하고 있는 뭐 SCP 재단이라든가 뭐 크툴루 신화도 물론이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서브컬처 쪽에서 핫하 공포랑 서브컬처 쪽에서 좀 나름 이제 유명하고 있다는 것들 모조리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맥락 없이 사실 공포 영화 그런 거 많이 안 본 분들이 그냥 봐버리면은 사실 좀 이게
뭔 영화인가 싶은 끼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이 영화 개봉했다가 완전 망했거든요. 맞아요. 망했구나. 아, 이것도 유용한 정보네요. 이거 네. 개봉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저는 케빈 앤더우즈를 극장에서 3번 봤어요. 그래요? 네. 아,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게 나중에 찾아보고 나도 안 건데, 나도 보면서 괴물들을 다 세면서 봤어요. 이거 어디 나온 거, 어디 나온 거, 아, 이거는 공포영화 어디서 나온 거. 나 사실 공포영화 싫어하는데도 다 보긴 보다 보니까, 웃기는 게 여기에 나오는 괴물들 수만 따져도 140종이 넘어요. 그래요? 네. 오마주 된 장면만 따져도 뭐 200몇 편이 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 천재예요. 그걸 그렇게 다 짬뽕을 해가지고 영화 하나에다 다 버무려 놨고, 또 그게 또 그냥 덕후들이 보기에는 진짜 절묘해서. 네. 그 극장에서 보실 때 극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주 이상했죠. 그 아까 얘기하셨던 딱 그 분위기, 이게 뭐야? 왜 이래? 그랬을 것 같아. 왜 죽여? 쟤네들 왜 다 같이 나와? 막 이게 그냥 눈에 보였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엔딩이 가장 절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엔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일반적으로 공포 영화를 기대하고 가셨던 분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딱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 표정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가야겠다. 한국, 이 뭐라 해야 되지? 서브컬처계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높게 치는데 한국에서 실패한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케빈 앤 저우드고, 저는 또 그 중에서 또 최고라고 또 하나 치는 게 뭐냐면 드랙 미 투 더 헬이라고, 샘 레이미 감독이 그 저주받은 여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이고, 엄청난 스포일러를, 예. 아니 근데 그건 처음부터 나와요. 그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예. 근데 이 영화도 사실은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샘 레이미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공포 영화를 모두 다 오마주하고 패러디하고 막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해서 보던 사람들은 저게 뭐야 막 그렇게 끝나는데, 알고 보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웃어요 거기서. 전 진짜 네. 무섭게 봤어요, 그 영화. 아 그래요? 네. 거기 나오는 할머니가 좀 무섭긴 해요. 아니, 전 영화 전체가 다 무섭던데. 아, 그래요? 음향을 잘 써서 그런가? 케빈 앤더우즈를 저도 보긴 봤어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별 재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공포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봐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그 나무 위키나 위키에도 나와 있어요. IMDb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 그 거기에 나오는 괴물들이 어디 나오는 괴물이고 이게 무슨 종류고 어느 영화에 나왔다고 하는 목록들이 쫙 정리돼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죠. 약간 연말 시상식 느낌이네요. 가요대전이나 네. 홍백가업전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그 로봇 대백과사전 있다면 이거는 괴물 대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문어를 싫어했던 한 문필가의 예, 그 집요한 어떤 분노에서 시작이 된 거군요. 그쵸. 문어 숙회를 좀 먹을 수 있게. 이 문어 맛있는데 네. 왜 그러지? 스페인에서 문어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페인에서는 먹는 것 네. 같아요. 러브크래프트가 스페인에서 태어났다면 아. 크툴루 신화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인스머스 그림자, 그러니까 데이곤 영화 원작의 그 소설에서 그 등장하는 마을이 스페인 마을이에요. 오,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다. 네. 그것도 저도 처음에 제가 크툴루 신화관 모였을 때 데이곤 봤을 때 와 이거 뭐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크툴루 세계관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저 영화예요. 데이곤 영화. 데이곤. 찾아봤어요. 계속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러브크래프트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문어를 우리한테 던진 거예요. 문어. 네, 문어 튀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문어 숙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문어 포를 뜰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원재료를 던져준다는 거, 아주 싱싱한 원재료를 던져준다는 거는 소설가나 창작자들한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빈 곳이 많은 걸 던져줘야 돼요. 원류가 되려면 예, 여기다 이거 좀만 더 붙이면 되게 재밌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빈 곳이 있어야 되고, 이제 관심이 생기셔서 이제 러브크래프트에 관련돼 있는 글을 읽는 분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할 거예요. 왜냐? 내용 되게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생전에 뭐 60편 정도 썼잖아요. 60편 정도 썼는데 이분이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서신들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랑의 편지인가요? 그쵸. 크툴루가. 네. 아 진짜 사랑의 편지예요. 네, 네. 왜냐면 이 사람이 맞죠. 그렇죠. 이 사람이 미쳐서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네. 일주일에 유명하죠. 30장씩 보냈대요. 맞아요. 오, 굉장하군요. 엄청 유명하다고. 역시 오히려- 사랑의 대가. 사랑해요. 네. 그렇지. 사랑 만들기 선생. 어쨌든 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저기 수상 만물상은 진짜 수상하기 시작해서 만물로 끝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송들 들으면 그런 거 있어요. 덕후로서 이거 때 좀 모자른데? 이거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방송은 사람들이 낄 데가 없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 오늘 이렇게 우치님 오신 김에 지금 혹시 거론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약하게 거론되었거나 하는 콘텐츠 중에 좀 소개하시거나 이거 한번 봐라 하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크툴루 검색해서 나오는 영화들은 사실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영화는 뭐 그런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케빈 우주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 식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 간다 혹은 이제 어떤 인터넷 밈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은 국내 SCP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문서가 하나가 있어요. 위키 문서가 하나 있을 텐데 위키 그거 좀 재밌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SCP 재단이라고 이것도 미국 쪽에서 출발한 이제 엑스파일하고 그 음모론하고 이런 것들이 결부돼 UFO 이런 것들이 결부돼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미국의 그 유사 신화라고 저는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파보시면은 케빈 우주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것도 되게 새끼가 크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지금 요 근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뜨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유사 신화 같은 거를 좋아하신다고 크툴루 신화를 보는데 이런 신화 다른 거 뭐 있을까 하면은 뭐 이런 것도 한번 파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봐야겠다. 그리고 그 크툴루 모습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캐러비언의 해적이라고. 그렇죠. 네, 꼭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데비 존스라고 얼굴이 문어로 돼 있는 해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툴루의 인간형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하들 사이에선 닉네임이 크툴루일 수 있겠네요. 야, 그렇죠. 우리 크툴루 선장님 말이야. 이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그 모습이 크툴루랑 많이 닮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징그럽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오마주겠네요. 오마주죠. 100% 네. 오마주죠. 그러면 리킴님 청취자분들한테 오늘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한 말씀 요약해 주시죠. 한마디로 일단 크툴루 신화라고 하는 것이 지가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더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문화 콘텐츠의 원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살짝 허무주의 제가 참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렇게 저 아웅다웅 안 살아셔도 돼요. 좀 딱 편하게 우리는 미물이니까 이렇게 좀 근데 이거 좀 웃긴데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어깨 힘 빼고 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일도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아메바로 태어났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여기 극허무주의다, 극허무주의. 그러면 그냥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좀 너무 그냥 이렇게 아웅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참 결론은 얘기하다 행복하게 살래. 굉장하다. 사랑의 대가 역시 이렇게. 아프지 마요. 역시 러브크래프트. 앞으로 러브크래프트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만 한 거예요? 러브리키. 네, 실존적 허무주의와 함께 사랑의 대가. 네. 참 모순적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지금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치님이 계셔가지고 방송이 꽉 찬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디선가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두 번 더 모실게요. 실제 지금 우치님이 지금 본인이 쓰신 소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뭐야 AR인가 뭐 이런 게임도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를 만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한국의 러브크래프트 같은 열심히 아주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부름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러브리키의 부름. 네. 자,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뭐 크툴루 너무 몰라서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아이고. 네. 왜냐면 조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보면은 되게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알고 관심도 있고 되게 깊게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다가 재미없으면 중간에 멈춰요. 왜냐면 그 시간에 딴 거 재밌는 걸 파요. 근데 크툴루 신화나 러브크래프트는 깊게 파보고 싶었는데 못 팠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첫 책부터 너무 힘들었고 네. 그 이후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파보려고 했는데 이 신화보다는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란다. 그 세계 원래 다른 나라의 그 원류 신화들이 더 재미가 있어서 그쪽을 파다 보니까 크툴루 쪽의 신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그쪽으로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자세한 설명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아주 또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즐겨 쓰는 표현이자 제가 그 바람하지 않는 그 양식이긴 한데 정말 말 그대로 크툴루 신화가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오픈소스의 역할을 하는 훌륭한 그런 존재였구나. 예,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미연시로 시작한 러브크래프트가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미모림을 자각하고 행복해지자라는 결론을 얻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나는 미나리님이 미연 씨의 성우로 등장하는 아, 저도 크툴루 신화 보고 싶어요. 완전 괜찮다. 만들자. 아, 노래 불러주세요. 그럼 만들자. 화이트데이 이벤트로 한번 해달라고 네. 황금까지 네. 얘기하겠네요. 괜찮은데. 네. 언젠가는 예, 히트송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나리님이 제 부르는 오원소처럼 크툴루는 불러야지. 크툴크툴해 뭐 이런 거. 괜찮은데요? 네. 네.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 수상하게 시작해서 수상해서 만물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이 코너 네. 매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다음에는 어떤 거 하실 건가요? 다음에는 네. 저 초소형 국민체라고 아세요? 이게 모르는데요. 뭔가 할 텐데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가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옥상을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사는 마당을. 내 마당을 나 오늘부터 저기 뭐 신림 이동 국가라고 이름 짓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거 있어요. 내가 사는 방을. 그렇죠. 네. 되게 특이한 개념이네요. 침범하지 마라. 네, 다음에 가벌써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 마이크로네이션, 네. 초소형 국민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벌써. 네, 지금 잘 하길. 네. 네. 자, 그러면 뭐 지난해에 저희가 한번 예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방송은 일주일에 뭐 3번, 4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또는 1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쭉쭉 나갈 테니까 잊지 마시고 많이 잊으신 것 같아 벌써. 네. 너무 오래 쉬었어. 우리 방송 있는지도 몰라 이제. 이 팟캐스트라는 게 신기루야. 우리가 되게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허무하네요. 자, 역시 허무하죠. 우린 미물이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얇고 길게 가는 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얇고 길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또 미나리님이 하시는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